시를 잊은 그대에게 7장 노래를 잊은 사람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먼저 살펴볼 작품은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시다. 4.19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들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토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읽히도록 시를 쓴다는 것은 미덕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전통적인 서정시의 고답함도 모더니즘 시의 난해함도 없는 수필을 쓰듯 그저 일상어에 가까운 시어로 이루어진 시. 하지만 이 평이한 시가 주는 감동은 경이적이다. 시이긴 하되 짧은 서정시와도 다르고 서사적이되 소설과도 다른 함축적이면서도 이야기를 듣는 듯한 노래와 이야기 사이에 묘한 매력을 이 작품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가 쉽게 읽히는 것이 단지 그 내용의 편의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교묘하게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겉으로는 긴 산문시 같지만 시상의 전개를 고려하면 과거 회상과 현재의 뚜렷한 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향가나 시조의 형식에 맥이 다 있는 것이다. 19체 향가의 문사, 답사, 결사의 구조나 초장과 중장이 대꾸를 이루는 시조의 3장 형식을 떠올려보라. 더욱이 이 시는 첫 부분이 19행, 둘째 부분이 18행으로 향가나 시조처럼 거의 균등하게 분량이 조정되어 있다. 물론 셋째 부분을 다시 나누어 45행 또는 4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넷째 부분으로 보는 사분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한시나 옛 이야기, 심지어 신문의 사단 만화에서 흔히 발견하는 기승전결의 구조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시가나 설화의 구조를 원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49행이나 되던 모던한 외형 속에 슬그머니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는 낯섦 속에 친숙함을 심어 놓았다. 반면에 이 시에는 친숙감 속에 낯설게 하기의 장치가 들어있기도 하다. 제목부터 따져보자. 왜 이것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말인가? 연애 시시목 같지 않은가? 꽤 오래전, 지금은 대장금의 한상궁으로 유명해진 탤런트 양미경이 처음 데뷔한 텔레비전 단막극 제목이 바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였거니와
아니나 다를까 제목이 암시하듯 그 드라마는 떠나간 옛사랑을 잔잔하게 회역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의 작가는 김광규 씨의 내용을 모른 채 제목만 잘못 빌려온 것일까? 실은 많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김광규야말로 다른 곳에서 이 제목을 빌려온 것이다. 멕시코 출신의 트리오 로스트 레스디아 망테스가 발표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틴 음악의 고전 루나예나의 한국어 가사 작품 제목이 바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였던 것. 푸른 저 달빛은 호숫가에 지는데 옛사랑 부를 때 내 곁엔 희미한 그림자, 사랑의 그림자여. 로 가사를 붙인 이 곡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중창단 전성시대를 연 블루벨즈란 그룹이 1969년에 발표한 번안곡으로 원곡에 못지않은 감미로운 화음과 근사한 휘바람 소리로 적지 않은 호응을 얻은 노래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김광규야말로 대중에게 사랑 노래로 잘 알려진 친숙한 제목을 따다가 낯설게 하기를 시도한 셈이었던 것. 게다가 이 시를 읽는 동안 아련한 옛 추억을 더듬는 원곡의 은은함을 배경음악으로 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으니 이를 두고 일석이조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자 대중이 변하였거니와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래도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을 정도로, 아니 거꾸로 요즘은 이 시의 제목을 원조로 알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이 노래 제목의 운명이야말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된 형국이라 하겠다. 각설하고 이런 평이한 시는 시시콜콜 따지고 들 필요가 없이 그저 시의 흐름에 내맡기고 읽어 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 가지만은 밝히고 가야 하겠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이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여러 가지 비교와 대조의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별똥별과 늪으로 수렴되고 집약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일반적으로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는 시어가 있는데 노래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젊은 날 이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를 불렀고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된 그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시인은 바로 이 노래의 여부에 따라 세태를 구분하고 있음에 우리는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 시인에 따르면 노래는 별똥별이고 노래가 없는 것은 늪이 된다. 왜? 그는 시인이니까. 시인은 노래하는 자이니까. 그런데 그는 왜 또 이렇게 이야기 같은 시를 썼나? 그것이 포인트다. 그렇다면 이 시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전반부에서부터 이들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무엇을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혁명이 두려운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물론 아이러니다. 탈정치도 정치다.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보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젊은 시절 바랐던 것은 탈정치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넘어 정치보다 더 영원한 가치, 정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문학과 예술 같은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현실의 엄혹함은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한갓 꿈으로 만들고 만다. 그들은 취직을 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살고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필경 젊은 시절의 꿈들은 잊은 채 그리하여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었던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제 홀로 시인이 되어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 아니, 그보다 먼저 도대체 이 시에서 시인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시를 굳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 셋째 부분에 우리의 일원이면서 우리로부터 약간 멀찍이 떨어진 시인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부분이 시작하는 38행의 바로 앞 내용을 보라.
그들 중 몇은 포커를 하러 가고 몇은 춤을 추러 갔지만 몇은 허전하게 옛사랑을 찾아 동숭동 길을 걷는다. 시인은 물론 그 마지막 부류에 숨어 있다. 아마도 그 부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순수하거나 좀 덜 출세했을 성싶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가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연말이면 열리는 동창회에 나가 한편으론 반갑게 친구를 맞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소위 그 잘나가는 친구들에게 주눅 들고 그러면서도 고맙게 달력 한 장 얻어다 돌아오는 길, 구부정한 어깨에 약간은 술에 취한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달력이란 요즘에야 물론 흔하디 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공하거나 사업계나 하는 친구, 친지가 연말에 선심삼아 선물해야 받는 좀채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아마도 달력을 나눠준 친구들은 그들끼리 포커를 하거나 춤을 추러 갔을 것이고, 달력을 얻어가는 친구들은 또 그들끼리, 비록 이 친구들 역시 기성세대의 일원이 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들은 포커나 춤 대신 옛 순수와 열정을 찾아 밤늦은 시각에 대학가를 거들어 보는 것인데, 그곳조차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린 채 오직 플라터너스 가로수만이 그 자리에 남아 이들을 꾸짖는 상황인 것이다. 이건 다소 억울한 일이다. 학교에서도 보면 어느 날 지각생이 많으면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은 놔두고 일찍 온 애먼 사람들만 정신상태가 나태해졌다고 혼나는 경우가 있듯이 포커 치고 춤추러 간 무리들은 잘도 살건만 그나마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이 소시민들만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꼴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진짜 죄인들은 죄의식도 없는 것처럼 억울해도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면 그것조차 일상의 진실이 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 구절은 우리 시가 성취한 가장 값진 반복 중 하나로 기억되어야 옳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세 번은 짜증나는 법. 두 번 반복되는 이 식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읽어가면서 가슴이 서늘해지고 저려움을 느꼈는지 모른다. 시인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노래를 잃어버린 세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세대,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시인만이 이야기를 일삼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홀로 노래를 해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끝났더라면 이 시는 교훈조, 설교조의 노래요. 세태만 비판하는 유아 독존 격인 시가 되어 버렸을지 모른다. 오히려 시인은 그 부끄러움을 인지하면서도 그 역시 귓전으로 흘리며 일부러, 그러니까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다. 짐짓 부끄러움을 잊으려 노력하고 그 대신 저 타락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들 역시 탈정치적이되 그나마 중립적이며 말 그대로 건강한 소재인 건강에 관한 담론을 나눔으로써 시인은 최소한의 균형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하여튼 시인 역시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인의 정직이고 겸손이며 이 시의 핍진성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가 노래했다면 이 시는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밖에 되지 못한다. 노래의 세계, 이 꿈과 순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죽 좋으려면 아프게도 일상의 진실은 우리가 별똥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쪽에 서 있다. 늪인 줄 알면서도 깊숙이 또 빠져드는 것. 그런 결말이 다소 책임 없어 보이고 어정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혁명이 아니라 일상의 맥락에선 그것이 진실인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혁명만이 아니라 일상도 권력이다. 아니, 일상의 권력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일상은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가 아무리 순수한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해서 막연히 그 시대로 돌아가자거니와
그 열기를 지금 회복하자는 것으로 귀결되면 그것은 순수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옛 사랑에 미련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파도 어쩔 수 없다. 지나간 사랑은 보내야 하듯 말이다. 따라서 이 시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보다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진실을 주제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제목을 단 이유라고 나는 본다. 이제 시인마저 노래를 버리고 이야기를 택했으니 그렇다면 이는 노래의 패배고 시인의 패배일까? 어느 면에서 노래란 서정이란 철이 없는 장르다. 그것은 정신의 내용을 자기 표현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현재적이고 주관적이고 유화적인 것이다. 반면에 이야기, 서사란 외부 현실의 형상화를 통해 그것도 과거 시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회상하게 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성인의 문학이다. 지금 시인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각성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보라, 최종적으로 그는 이 이야기를 시라는 노래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아니한가. 따라서 이 시의 내용상 긴장이 되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다면 형식상 긴장은 바로 노래와 이야기 사이에 있었던 것,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시의 성공은 그 긴장을 잘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기에 이 장의 글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는 시이되 시가 잘 주지 못하고 이야기를 담되 소설이 전할 수 없는 감동을 한편에 머금게 된 것이다. 흔히 이 시를 두고 서사적 서정신이 이야기신이 하는 말이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다. 말을 바꾸면 이 시에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과 시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이 작품 전면에 동시 진행형으로 교직되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전자에만 주목하여 이 시를 읽어들 왔지만 후자의 문제의식에서 전자를 연결하여 읽어보면 어느 면에서 이 시는 시에 관한 시라는 측면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시 안에 노래니 이야기니 하는 말을 편하게 대립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누나야, 너 살아있었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읽어야 할 소설은 한국 전쟁 당시 월남한 실향민의 애환을 그린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작품이다. 우선 전쟁을 관념으로만 이해하려 하지는 말자. 전쟁의 비극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어딘가 낭만적인 기분마저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아버지의 깃발을 보면 된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비린내가 코로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전쟁이라는 것이 만날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런 것만도 아니다. 전쟁통에도 로맨스는 있고 전쟁을 통해 성공한 사람도 있다. 이래저래 전쟁은 현실이다. 아주 냉정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전쟁은 어떤 전쟁, 어떤 현실이었을까? 이를 다룬 소설을 우리는 제법 알고 있다. 하지만 월남민의 문제에 주목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 자신이 월남민 출신인 이호철은 당대 문단이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이 소재를 단단히 붙잡았다. 도대체 월남민의 삶과 서러움이란 어떤 것일까? 1983년 KBS의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감동의 드라마, 아니 한편의 서사시였다. 당시 생방송을 그대로 옮기면 그냥 시가 되었다. 황지우의 시,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는 시인이 마치 텔레비전 장면을 편집하고 해설한 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다. 씬 넘버 1.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 정수가 목 놓아 울어버린다. 씬 넘버 2. 부산 스튜디오의 그 40대 여자는 카메라 앞에서 까무라쳐 버렸다. 씬 넘버 3. 서울 스튜디오의 그 40대 남자는 마치 미아가 된 10살짜리 어린이가
길바닥에서 울듯 이제 얼굴을 들고 입을 벌린 채 엉엉 운다. 정수기를 부르며. 씬 넘버 4. 아나운서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의 전신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해일이, 거대한 경련이 지나가고 있다. 씬 넘버 5. 각자 피켓을 들고 방영 차례를 기다리던 방청석의 이상가족들이 피켓을 놓고 박수를 쳐준다. 씬 넘버 6. 카메라는 다시 가슴 앞에 피켓을 내리고 일렬 횡대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15,203번, 15,204번, 황해도 연백군, 함경북도 청진, 형님, 누님, 여동생, 삼촌, 아버지, 어머니. 씬 넘버 7. 체구가 작은 한복 입은 할머니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다. 카메라는 원산서 폭격 속에서 헤어짐을 짧게 핥고 지나버린다. 씬 넘버 8. 다시 화면은 가운데로 잘려서 한쪽은 서울 스튜디오, 다른 한쪽은 대구 스튜디오를 연결하고 여보세요? 성함이 김재섭 씨 맞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맞아. 재섭아. 응, 그래. 어머니는 그때 정미소에 갔다 오던 길이었지요. 미군들이 그때 폭격했잖아요. 맞아. 할머니랑 큰형님이랑 그때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방 안에 총알 5개가 들어왔다는 말 들었어. 맞아. 둘째 삼촌이 인민군으로 끌려가 방공포로로 석방됐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맞지요? 맞아. 맞아요. 맞아. 재서봐. 어머니 살아계시니? 어머니. 씬 넘버 9. 화면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기 가슴을 치며 KBS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 중계홀 중앙으로 뛰어나간 김형섭 씨를 쫓아간다. 그는 조명등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천장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서너 번씩 부르고 있다. 씬 넘버 10.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가 그를 다시 카메라 앞으로 끌고 왔을 때 그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계속 머리를 주걱거리면서 KB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도 안 잊겠습니다. 한다. 씬 넘버 11. 남자 아나운서는 아까 김씨 입에서 얼떨결에 뛰어나온 방 안에 총알이 5개 들어온 대목이 캥기었는지 그에게 그때의 정황 설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때 전 적지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중공군이 내려오고 또 북한이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랴부랴. 신 넘버 12. 화면은 이제 춘천 방송국으로 가 있다. 그리고 사리원 역전에서 이발을 했다는 사람, 문천에서 철공소를 했다는 사람, 평양서 중학교 다녔다는 사람, 아버지가 빨갱이에게 총살당했다는 사람, 7명이 간에다 맞찍고였다는 사람, 내려오다 군산서 쌀장수에게 수양딸을 줬다는 사람, 대구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사람, 부산서 행상했다는 사람. 씬 넘버 13. 엄마, 왜 날 버렸어요? 왜 날 버려? 씬 넘버 14. 내가 죽일년이다. 셋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씬 넘버 15. 아니야, 이모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나중에 그곳에 널 찾으러 갔더니 내가 없더라고. 씬 넘버 16. 누나야, 너 살아있었구나. 씬 넘버 17. 언니야, 왜 이렇게 늙어버렸냐? 응? 그 이쁜 얼굴이, 응? 씬 넘버 18. 얼마나 고생했니? 황지우,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 1983년 여름, 전국이 눈물바다였다. 30년 만에 만나는 가족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울었다. 그래서 당초 90분짜리 단발성 특집으로 기획되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그날부터 24시간 철야 방송으로 연장되었고 이후 장장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이 사태, 방송의 위력에 놀라고 방송국의 기획에 감사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쉬운 만남을 30년이 넘도록 못하다가 왜 이제야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모두가 바보처럼 자탄하고 자책하며 울고 웃던 나날.
1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참여해 1만여 가족이 상봉을 하였다. 그때는 현실이 더 영화 같았다. 오죽하면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 이상가족 찾기가 처음 방송된 바로 그날 밤,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는 자신의 기존 곡의 가사를 바꾸어 5시간 만에 새로이 녹음한 곡을 들고 이튿날 곧장 방송국을 찾아갔다.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어 불러봅니다. 라는 가사를 담은 이 곡은 그날로 방송을 타고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큰 히트를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서른도를 잊게 한 잃어버린 30년. 그 후 이 곡은 최단 기간에 히트한 곡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영화보다 더 기막힌 이런 만남도 흩어진 가족들이 그나마 모두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었다. 최근 남북한을 오가며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기 전까지 북녘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월남민들은 KBS의 생방송 역시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임권택 감독의 숨은 역작 길소뜸에서 보듯 적지 않은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북녘 피부치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지금까지도 가족 찾기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니 가족을 떠나 수십 년을 지내야 했던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형벌을 받아야 했는가 말이다. 외로움은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혈혈단신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였다. 이는 눈꽃만큼의 감상도 허용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의 문제였다. 이호철의 타령은 월남한 실향민들의 바로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전면에 다룸으로써 돌아갈 기약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이 나자는 감상주의와 확연한 차별을 두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모든 소설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리얼리즘 문학의 생명은 이처럼 이른바 객관적 현실의 구체적 탐구에 있다. 이 소설은 24살 동갑인 두창과 광석이 그리고 19살 나와 1살 밑의 하원이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 월남을 한다. 배에서 만났을 때 이들은 미칠 것처럼 반가워했다. 야, 너도 탔구나. 너도. 백간에서 하루인가 이틀 밤을 지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부산 거리에 불이어졌다. 내치다 땅은 처음이라 서로 마주 건너다 보며 어리둥절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20촌 안팎이었으나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 조카 집안끼리였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야,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광석이는 몇 번이나 거푸거푸 중얼거리곤 했다. 이호철, 타량 중에서. 이들은 왜 무턱대고 배에 올라탔으며 오랜만에 만난 사이도 아닌데 왜 이리 반가워했을까? 이를 알려면 먼저 흥남 철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 한국 전쟁을 더 모른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알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모른다. 아우슈비츠는 알면서 흥남 부두의 비극은 정작 알지 못한다. 인천 상륙작전에 앞장섰던 미국 해병 1사단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메가더 사령부의 총공격 명령에 따라 1950년 11월 25일 개마고원 장진호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이틀 후 특유의 인해 전술로 몰아붙인 중공군에게 미 해병대는 포위당하고 만다. 1만 2천 명 병력이 고립되어 전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과 미국은 일대 긴장에 휩싸였다. 아프이씨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 에서 나오듯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도 이 무렵이다. 서부 전선의 미군도 평양을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하고 만다. 그러나
중공군이 원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육로가 아닌 해상으로 철수를 해야만 했다. 이른바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 해병대는 포위망을 뚫고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르는 240km 거리를 철수해야 했다. 개마고원 지대를 넘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혹한의 날씨와 싸워야 했다. 손발이 얼고 총도 얼어붙고 혈액이 얼어 부상자의 수혈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 그라드 전투와 함께 세계 2대 동계 전투로 꼽혔다. 12월 12일 드디어 흥남철수 작전이 시작된다. 동원된 수송선만 모두 193척, 흥남 앞바다에는 13척의 미군 항공모함이 중공군을 향해 밤낮 없이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을 퍼부었다. 철수를 끝내면서 미군은 흥남 항구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 10만 5천 명, 대피자 약 10만 명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게 되었다. 흥남 철수 작전이 끝난 것은 그 해의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었다. 하지만 원래 미군의 철수 작전에는 피난민 수송 계획이 없었다. 흥남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바람벽도 없는 부두에서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살을 애는 눈보라가 쉼없이 몰아쳤다. 민간인 철수는 흥남 철수의 막바지에 결정되었다. 남한과 일본에서 수송선과 상륙정이 올라왔다. 1000명 정원의 상륙정들이 5000명까지 사람을 태웠다. 미군의 화물선 빅토리아호는 1만 4천명을 태웠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 일주일만 피했다 오면 될 줄 알았기에 나머지 가족은 그대로 고향을 지킨 경우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작전 시간의 제한상 드디어 수송선의 쇠문이 닫히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가 쇠문에 끼이고 또는 바다에 빠져버린 피난민도 한둘이 아니었다. 불바다가 되어버린 흥남 부두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남겨진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제 왜 탈향의 인물들이 무턱대고 배에 올라탔는지, 왜 미칠 것처럼 반가워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나날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대세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어차피 미래는 모른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확실한 것은 오직 현재의 공포와 불안뿐. 일단 타고 보자. 그런 심사로 그들은 배에 무턱대고 올라탔을 것이다. 그리고 힘겹게 정말 힘겹게 오른 배에서 그들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으리라. 아직 배전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자신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겨울바다를 헤치며 나무로 흘러내려오는 길, 이제 막막해지고 만다. 눈이 보이는 그대로 정말 이제 망망대해에 혼자 내버려진 듯한 순간 그들은 극적으로 회유를 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작가가 만든 인위적인 우연이 아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웬만하면 누구나 이 정도 사연을 갖고 있는 법이다. 아니, 전쟁 중에는 이보다 훨씬 극적인 일이 무수히 일어난다. 전쟁 자체가 인간의 인성을 초월하는 극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어찌 미칠 것처럼 반갑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반가움도 잠시. 그들은 부산 거리에 말 그대로 부리어졌다. 부려지다라는 동사는 마소, 수레, 자동차, 배 등에 실려있는 짐이 내려지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자면 그들은 짐이었다. 인간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부산 땅에서 어떻게든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다. 집도 없다. 절감마저 없다. 그들은 회차간 즉 밤새 정차해 있는 화물 기차간을 그날그날의 거차로 삼는다. 이런 경험도 좋은 거라며 자신들을 위로해보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해져만 갔다.
이러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두찬이와 광석이는 어른답게 제각기 다른 변통을 취할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버겁다 보니 나머지 사람이 진짜 짐처럼 부담스러워졌다. 내치 떨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라던 맹세는 금세 시효를 잃어갔다. 자연히 내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광석이는 부산 토박이의 반원들과 즐겨 어울린다. 주변이 없는 두찬이는 이런 광석이를 못마땅해 하는 한편 외양보다 실속만 자라 저대로 다른 궁리를 차린다. 이런 두찬이는 을에 술에 취해 화착간으로 돌아와서는 광석이에게 욕을 해댄다.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악을 쓰든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하며 목대를 짜고 두찬이도 지지 않고 온 화착간이 떠날 듯이 아 신라의 밤이여를 부르다 화차병만 텅텅 내쳤다. 이럴 때면 하원이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어느 날 잠이 든 사이로 또 화차가 움직였다. 네 사람은 달리는 화차에서 각각 뛰어내렸다. 그때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광석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팔이 깔린 채 기차에 끌려가는 모양이다. 두찬이는 외면을 하고 그냥 반대쪽으로 가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원이는 목을 놓고 흐느꼈다. 냉정한 것은 두찬이가 아니었다. 실은 두찬이처럼 생존 자체가 절박한 문제였던 월남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는 이 작가야말로 냉정한 사람이다. 우리는 두찬이를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식 중 하나를 버려야 했던 부모도 있다. 그러니 진실로 냉정한 것은 작가가 아니라 현실이다.